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항상 기대되시는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발로 뛰는 평론가, 직접 취재하는 평론가,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것들 오늘 다 쏟아내겠습니다. 네, 저희는 최대한 어쨌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평론가님, 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국민의힘 아마 당에서 요청을 해서 네. 긴급하게 국민 담화문을 오늘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젯밤에 네. 갑자기 9시 넘어서 대통령 긴급 담화가 그러니까 오늘 있겠다라고 네. 일단 계속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그 수월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네. KBS 1TV를 통해서 긴급 속보입니다 나오고 네. 그다음 속보가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다른 보도에서 막 받아쓰고 하다 해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데 결국 진짜인데 네. 이 상황이 그렇게 이제 원활하게 넘어온 게 아닌 것이죠. 네. 어쨌든 오늘 담화에서 51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의정 갈등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000명 증언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네.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 뜻대로 예. 2,000명 정원은 그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네.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담화문이, 네. 대국민 담화문이 선거와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네.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종섭 그 호주 대사의 문제하고 네. 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원활하게 풀 것인가의 문제로 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얘기했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2,000명 증원 문제를 네. 어떻게 이거를 1,000명으로 할 것인지 네. 500명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집단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은 평론가님,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 선거 국면이 아니라 어쨌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필수 의료 인력이 없으니까 예. 계속적으로 돌아와라라는 메시지를 언젠간 보내야 되는데 총선 이후로 넘겨버리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평론가님 생각처럼 아니면 이게 선거 때문에 대국민 담화문이 좀 빨리 발표된 것이겠다라는 내용이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담화문 중에 네. 그렇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야기한 거라고 그렇죠. 저는 평가합니다. 선거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예. 같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어차피 뒤에 또 다뤄야 되는 예. 내용들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좀 22대 총선 선거 운동이 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다뤘듯이 이번 총선 좀 유난히 치열한 열기가 좀 느껴지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지요? 유난히 치열하다고 느끼세요, 우리 진행자님? 사실 대본을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작가님이 사실은 치열한 부분이 조금 한 부분 좀 느껴집니다. 약간 서로 좀 비슷비슷한 지지율, 그러니까 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심판론, 양쪽의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2조 심판론이냐? 2조 심판론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도 네거티브는 있었지만 이런 네거티브의 아주 미묘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대승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미묘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치열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아마 선거에서 양쪽에서 심판론이 나오는 거는 못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론 하면 정권 운영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양쪽에서 심판론 나온 건 처음인 거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느 시대든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라고 했죠. 네. 어느 시대든 그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예전에도 치열했고 지금도 치열하고 앞으로도 치열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렇게 치열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이 수준에 맞는 치열함, 이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 이제 방송 넘어갈 텐데 예.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등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시끌시끌한 정치권,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좀 볼까요? 우리는 그걸 다 사기라고 한다. 누군지는 알겠는데 아니 누가 사기를 쳤다는 걸까요? 한동훈 누굴까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국민의힘.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평론가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양문석 안산 후보를 통해 네. 향해서 안산 던진 갑이죠?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안산의 양문석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향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가요? 예. 예. 왜냐하면은 예. 이제 양문석 후보가 편법 대출을 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편법 대출이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새마을 금고에서 네. 이 업계 관행상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이건 사기 대출은 아닙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그걸 다 사기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새마을금고에서 예. 한마디로 딸 찬스라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켰는데 11억 원을 예. 대출을 해줬습니다. 20대 딸입니다. 대학생. 예. 근데 사실 저는 제 주변에서 네. 20대에 아무런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바로 뭐 6개월 안쪽에서 11억 원을 대출해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은 안 가거든요. 네, 그 저도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가요. 근데 이게 편법이냐 불법이냐의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예. 민주당 쪽에서는 한 발 예. 물러섰어요. 한마디로 뭐 이게 합법은 아니다, 편법이었다라는 부분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예. 저도 사실 뭐 변호사님 예, 얘기와 예. 똑같이 예. 이렇게 주변에 20대, 저도 아들이 20대인데 네. 이 아들을 그렇게 예, 네. 젊습니다. 네. 예, 20대 자식을 대학생인데 네. 11억 원 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받았다? 이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는 네. 그저 이렇게 좀 뭐랄까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업계 관행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이것이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사기 대출인지,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편법인지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손을 뺀 거죠. 네. 예, 이건 개별 후보가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손을 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당에서도 이거를 그러면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 거로 저는 좀 느껴져요. 근데 왜냐하면 그 경기 안산갑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 하나하고 민주당 후보 한 명만 나온 지역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결국 무투표 당선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산갑 관련된 부분에서도 물러날 수는 없어요. 양문석 후보가 물러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적으로 좀 대응해라라는 내용인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좀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관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물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게 11억 대출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잠원동, 한마디로 서초구에 있는 잠원동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다라는 부분이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예. 안산갑에서 출마하신 분인데 서초구에 있는 어쨌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딸을 이용해서 11억 대출을 받고 그러면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결국엔 이자는 누가 납입했느냐, 그 다음에 증여세는 납부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이나 혹은 이쪽에서도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조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시기 내내 네. 언론이라든지 양문석 후보 또는 상대방 후보까지 해가지고 같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개별 후보가 대응해라, 당은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걸 저는 민주당의 전략을 뻔뻔한 전략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 전략이다. 중앙당에서 이 문제를 개별 문제로 뻔뻔하게 돌린 것은 네.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네. 왜냐? 이 사안을 중앙당에서 계속 해명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선거 시기 내내 풀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가 끝나고 이제 문제가 드러나겠죠. 네. 그때 가서야 뭐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재판이 가면 재판까지 가겠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민주당이 왜 개별 후보로 돌리느냐? 네. 아마 그러면 양문석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난 상황이 이렇다라고 사과했다. 네. 선거 치르고 보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상대방은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네. 이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례냐? 바로 이해창 후보가 네. 아들 병역 비리 문제 가지고 네. 선거 시기 내내 아들 병역 비리 아니에요, 아들 병역 비리 아니에요 계속 변명만 하다 선거 끝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민주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뻔뻔한 전략. 민주당 모른다. 개별 후보가 대응해라.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 일단 선거 치르고 보자라고 뻔뻔하게 나올 겁니다. 네. 이 상황은요. 결국 누가 결정해 주어야 하냐? 안산 상록갑의 유권자들이 결정해 줘야 네, 되는 유권자들이 부분이에요. 결정한 문제다. 예. 사실은 이게 부동산 문제들은 항상 예전에 보수 진영에서 터지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비판도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좀 어마어마한 자산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몇백억 재산이 있는 좀 정치인들 수두룩하다. 네. 그러니까 양 후보에게만 좀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기울인다라는 뭐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아니 근데 사람 자본주의사에서 돈 몇백억 있다라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불렸느냐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형성했는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언론이 대단히 공정하고 사실 네. 정의롭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드린 게 아니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치적 유불리까지 따져가면서 한쪽 편을 들었을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네. 또 우리나라 뭐 어떤 신문은 이 문제를 제기한 어떤 신문은 조선총독부 만세 외쳤고요. 네. 김일성 만세 외쳤고 전두환 만세 외쳤던 신문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언론이 대단히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난히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기득권 세력 유들유들한 잣대를 들이댄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선거 상황이고 네. 어떤 잣대를 들어줬다고 지금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선거는 이제 벌어졌고 이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네, 주인 네, 네. 국민이 유권자가 심판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요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어쨌든 민주당 쪽에 계속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뭐 그 화성에서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도 아빠 찬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지금 양문석 후보 딸 찬스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한 위원장의 발언 수위 좀 날로 갈수록 좀 과격해지고 있고 그래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함께 이재현 대표를 향해서 독설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사기라고 한다라는 그 자체는 네. 독설이 아닙니다. 네. 사기라고 보니까 사기라고 얘기하는 네, 네, 것이죠. 네. 근데 다른 후보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양문석 후보나 네. 후보나 네. 아니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음. 이 일본 군 위안부와 뭐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네. 이야기한 김준혁 후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레기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독설을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독설을 날렸다라고 하는데 네. 역사적인 팩트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 그 뒤지다 왔기 때문에 못 찾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좀 비판을 할 때 네.
품위 있게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독설은 네.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다. 예.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생생코멘트 첫 번째 건 마무리하시고요. 뭐 할 말이 오늘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선거철이다 보니까 할 말이 좀 많은데 빨리빨리 전달하는 쪽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코멘트 넘어가시죠. 네, 악어 눈물 무서운 사람들. 이게 뭘까요? 이번 코멘트도 만만치 않게 좀 살벌한데 해당 발언한 주인공 누굴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예. 무서운 사람들 누구 말하는지 좀 대충은 알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세요. 한동훈 위원장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공정한 방송이니까. 공정한 방송인데 예. 자, 악어 눈물 누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국민의힘 네. 후보들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악어입니까? 네. 예전에도 그렇게 잘못했다 넙죽절하고 네.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이거죠. 눈물 네. 흘렸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물 흘린 거 그때 그만 지나려고 그냥 이제 순간을 모면하려고 눈물 흘린 것이다. 결국 악어다. 네. 이 사람들 진짜 무섭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아마도 국민의힘이 밀리니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 이야기인 것이죠. 반성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조혜진 그렇죠? 후보. 사실, 어제 이제 그 조혜진 그 후보가 저희 어디죠? 낙동강 벨트죠. 네. 낙동강 벨트의 김해을 후보로 알고 있는데 네. 조혜진 후보가 그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내용이 충격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 전면 쇄신해라. 정말 이야기하면 내각 쇄신이 아니라 선거 기간에 네. 물러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대국민 담화문 예, 오늘 발표했거든요. 대국민 담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네. 밑에서 낙동강 벨트까지 밀린 상황에서 후보가 올라와서 네.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난리 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방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바짝 엎드려서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 기시감이 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 선거도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고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론을 띄워서 결국에는 보수의 결집, 결집. 대결집을 의도한 것 같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후보죠. 원희룡 후보가 예배를 같은 교회를 좀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서로 봤대요. 아니 같은 교회에서 왔는데 네. 왜냐하면 같은 지역구에다 같은 네. 후보에다 그 지역에서 가장 네. 영향력 있는 교회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가야죠, 것이죠. 가야죠. 저 같으면 네. 아이고 최승호 후보님 네. 하고 악수하고 좋죠. 그럴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네. 이제 그냥 봤다라고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보고 나서 교회 이후에 네. 어쨌든 선거운동 하는데 둘이서 상당히 치열한 기싸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끌었죠. 네네네. 예. 저하고 이제 같은 최씨인데 네. 이렇게 좋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사실 명령대전이라고 불리는 네. 개항을 선거는 네네. 이 선거의 향배에 따라서 네.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요. 이번 22대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하필이면 여기서 대권 주자인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명령대전뿐만 아니라 네. 향후를 판결 지을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유세 과정에서 맞아요.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네. 섭섭하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대표 측에서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품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비판한 이게 이제 이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원희룡 후보의 차들이 지나가서 계속 막 시끄럽게 하니까 네, 그렇게 지나다녔다. 유세가 중단되니까 네. 저게 저들의 품격이다라고 얘기했고 네. 나 같으면 지나갈 때 끄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막 유세하다가 시끄럽게 하고 막 하는 네. 거에 대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네. 일인데 네. 뭐 이거 늘상 있는 일이라서 네. 저는 그냥 결국은 좀 지나갔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어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참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대전 계속 좀 지켜보시고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좀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얘기를. 예.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상당히 저는 보면서 아이디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별 하나 조국 별넷 이재명.
별 5이죠. 별 5. 배현진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의원이고 후보자시죠. 예. 송파. 얼핏 들으면 좀 아름다운 시 같은데 어떤 시죠 이게?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별에는 밤 밤이죠. 이 네. 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여기서 나온 별은 전과를 의미합니다. 네. 별 하나, 조국, 별넷, 이재명.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범죄자 연합이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들이 전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두 사람을 직접적으로 저격을 하는데 저렇게 네. 아름다운 표현으로 네. 저격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으나 네. 옆에서 보는 사람은 꿀잼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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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정도 가지고 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상처받았어 할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않죠. 예.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저 배현진 후보가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네. 정도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어떤 피습 사건하고 배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을 좀 비교한 것을 두고 좀 상당히 격노를 했어요. 사실은 네. 공교롭게도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칼로 피습을 당했고 네. 배현진 후보도 둔기로 피습을 당한 네네. 선거 전에 피습 사건으로 비슷하게 나온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굉장히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위협을 더 받았다라면 예.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었고 네네. 뭐 이 배현진 후보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런데 자신은 경찰이 물청소까지 해서 현장을 아. 지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현진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네. 뭐 이렇게 헬기 뽕짝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죠. 네. 근데 배현진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경쟁을 벌이는 지역에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 예. 야권 대표고 대권 주자랑 그러니까요. 상대라는 거거든요. 자기 몸값이 더 올라가는 올라가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전략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선거 시기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 배현진 후보의 지역구가 예. 중요 지역구인 건지,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시작할 때 가락시장 네, 0시 맞습니다. 00분에 네. 그렇죠? 방문해가지고 했거든요. 송파을 현역 의원인 배현진 의원 22대 총선에서 송파을 지역 재선 도전하는데요.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맞붙게 됩니다. 현재까지 판세 어떨까요? 지금 뭐 네. 10번의 선거에서 5번은 진보, 5번은 보수가 네. 가져갔다라고 얘기한 굉장히 치열한 지역구라고 치열한 하고요. 지역이군요. 그리고 사실 여기 송파을 지역이라는 곳이 네. 이 상징적으로 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네. 유리한 보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밀리면서 강남도 네. 위험하다, 뭐 강남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송파 쪽부터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송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강력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배현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락시장부터 아마 선거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이거 여기서 예단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렇고 네.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파부터 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배현진 후보가 이야기했을 때 네.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연히 지나가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선거 전체적으로 봐서 다 네. 전략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잠실은 판단하시면 될것 그만큼 같습니다. 양당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강남 예. 3구에서는 어쨌든 송파 쪽, 그다음에 이제 동작구 예. 이쪽까지 어쨌든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생 코멘트는 여기까지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40총선
D-9, 9일 남았거든요. 막말에 고소고발까지 난타전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여야의 발언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비방과 막말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28일부터 연일 상대 진영을 향해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를 끄는 바로 요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네.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의 문제 이거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발언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좀 놀라웠는데요. 한 위원장 사실 되게 부드럽게 말하는 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용어가 상당히 자극적인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간 많은 말 쏟아내면서도 비속어 사용한 적은 없었는데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에 네. 몰려 있고 그 책임을 온통 한동훈 위원장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는 되게 예쁘고 귀여운 상황인데 이것을 욕으로 쓰면은 이건 더군다나 정치에서 쓰면은 네. 이거는 격한 전쟁 벌이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법은요. 네. 검사답게 치고 빠지고 스마트하게 발언을 하는 그렇죠.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권 지지자들은 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해요. 네. 열광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독은 뭐냐면은 한동훈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로 만약 강아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천박하게 보이거든요. 네. 이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속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비속어까지 사용하면서까지 네. 여기까지 왔다.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린 거 아니냐라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앞뒤를 맥락을 좀 살펴보면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갑자기 비속어가 들어가니까 또 상대편 진영에서는 요거 또 옳았구나 또 물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입이 쓰레기통이라면서 좀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선거라는 네. 거는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선거 시기에 네. 뭐 출마한 적은 없으니까 잘 네.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팩트도 중요한데 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팩트를 인식하는 유권자의 예. 팩트를 보는 유권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강아지 이야기 네. 하다가도 선거 시기에 강아지가 나오면은 유권자들은 저거 뭔 소리야? 라고 네. 바짝 날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상황에서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바로 받아치는 게 네. 쓰레기통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양쪽에서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니까 예.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은 이해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TV만 아예 틀면 정치 뉴스 안 보게 되고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네. 우리 이제 법률 방송을 사랑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네. 이 시간 사랑하시니까 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듣기 싫더라도 명확하게 판단하세요. 네. 그래야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률 방송 어쨌든 격조 높은 방송을 예. 좀 지향하면서 중립적이고 좀 공정하게 방송을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정치 내용 상당히 좀 자극적인 내용들 오고 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 맞선 내용 아까 초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한 위원장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입지. 예, 만약에 총선을 지거나 혹은 이겼을 때의 입지 관련된 부분까지 섞여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평론 좀 해주시죠. 제가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이번 선거의 네. 특이한 점은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것은 네. 늘상 있었던 일이고 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론을 내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선거 중간에 있는 이 총선은 늘 정권 심판 선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한데 네. 오히려 여당에서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 해서 2조 심판론을 들고 왔단 말이죠. 네. 이게 심판론이 격돌하는 선거인데 이런 선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네. 즉 야당을 심판하자는 것은 현재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논리인데 네. 그 대표격으로 이재명, 조국 두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먹힐 것인지 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야당 대표 둘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더 극한 표현으로 네. 이주 심판론을 얘기한 거고 네. 이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가 어떻게 될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계속 더 격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그 심평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논평 나왔습니다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예. 어쨌든 분리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자신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선거가 될 것이고 이 중요한 선거에서 지금 이제 컵라면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예, 컵라면 송파에서 컵라면 먹는 사진까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의 이제 어떤 뒤에 총선 뒤에는 나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때문에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2조 심판론 해서 만약에 이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역구 수성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한테 일당을 내주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전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외신까지 나왔어요. 외신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총선의 결과에. 사실 예. 지금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로 네. 유권자들은 심판을 했는데 네. 그것을 심판받아야 되는 대통령 영향을 받지 않고 네. 대신 나와서 뛰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심판을 받는다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엄청 억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파에서 컵라면 먹는 사진이 과연 그렇게 가치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네. 유학까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은 설사 지더라도 그 비대위원장이나 헤게모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차후에 당대표 했을 때 나 말고 누가 있어 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떻게 평가한다고 네. 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 안 미친다고요? 그거 누가 얘기합니까? 가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이거는 정말 좀 넘겨짚는 건데 넘겨주는 추론입니다. 너무 미래의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건 대통령이 전국 운영을 잘 못해서 지게 된 것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정권 심판론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부정하고 싶은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까요? 소위 정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노태우가 될 수 있는 거죠. 6.29 선언은 내가 했고 내가 이 과실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발표줬죠. 네. 발표주면서 틀을 만들어준 수도 거죠. 있다. 근데 정치 상상력을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치 상상력을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가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층 상당히 중요한데 중도층은 상당히 이 지금 선거를 상당히 유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양문석 후보 약간 딸 찬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의 이제 공영훈 후보, 민주당 후보죠. 아빠 찬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어떤 정관예우 이 부분까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선거철의 어떤 그냥 내용일까요? 좀 분리해서 이야기합시다. 일단은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엔진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현대자동차 부장이 양심 그렇죠. 선언을 해서 네. 공현 후보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네. 내놓은 거고 네. 공현 후보는 지금 선거 시기에 네. 허위 정보를 유포하냐라고 하면서 고소고발 전으로 들어가 네. 부분입니다. 네. 이건 역시 선거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네. 이건 지금 팩트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누가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막 내놓고 하지 않는 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영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동차 결함 말고 예, 아들들에게 네. 맞아요. 네, 징여한 부분에 대해서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징여하는 아빠 찬스 한남동이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네. 사과했죠. 아,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아까 이야기했던 네. 공영 후보 말고도 네. 편법 대출의 양문석 후보까지도 사과를 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네. 부분이고 선거 시기에 이렇게 벌어지는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은 선거 후에 네. 고소고발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네. 이건 이전에도 그랬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이 그 조국 대표 비례대표 1번 네. 박은정 박은정 전 검사. 예, 예. 검사의 남편 네. 이종문 변호사에 대해서 소위 22억 그렇죠. 이야기지 않습니까? 혹시 태권도 벨트의 제일 최고가 뭡니까? 검은 띠 아닌가요? 검은 띠죠. 네. 블랙벨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네.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이에요. 네. 이종문 그 검사 시절에 네. 이종근 검사. 이종문 시절에. 변호사로 네. 가기 전에 이종문 검사 시절에 가장 뭐랄까 실력 있는 유사 수신이라든지 다단계. 다단계 관련돼서 2013년부터 그 검찰 측에서 진행해온 네. 제일 도사급이 네. 블랙벨트라는 심사 인증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7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자격이 있다라고 박은정 검사 측에선 네. 소위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이 되냐? 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개별적으로 다 나올 만한 이야기는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선거 기간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 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조금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는 좀 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좀 저는 대응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 다단계 수사에 예, 어쨌든 베테랑인데 베테랑이죠. 엄청난 베테랑인데 나와서 만든 로펌 이름이 예.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돕니다. 계단이에요. 계단이죠. 계단.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 측에 어쨌든 변호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변호사들은 어쨌든 변호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가해자는 피해자는 다 할 수 있는데 대응해서 우리 남편은 어쨌든 정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고 사실 1억씩 해서 그럼 160억을 벌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영역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이 부분은 조국 혁신당이 좀 그래도 비례대표 1번이기 때문에 뭐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박은정 그 후보가 예. 거기서 원래 부장검사 출신인 수임료가 1억이라고 네. 얘기하는 순간 저거 저렇게 대응하는 거 아닌데라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예. 설사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 이 지금 선거 시기가 다급하기 때문에 이 바쁜 시기에 그거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누가 봐도 박은정과 이종문은 네. 윤석열 정권에서 또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탄압을 받았으면 탄압받지 대우받을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한 네.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쉬운 거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순수해서 이렇게 됐다? 순진해서 순진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순수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다음 뭐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뉴스픽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픽스 조국혁신당. 네, 조국혁신당 제3지대 독식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제치고 국민의 미래에 근소하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총선에서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예상하기 어려웠던 조국혁신당 돌풍. 저희가 이거 계속 몇 주째 다루고 있는데 저희 때문에 뜨고 있는 건가요?
저희 때문에 뜨고 있으면 법률보호원성 만세죠. 그런데 네. 사실 이게 조국혁신당이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했어요. 네. 조국 대표가 2월 13일 날 창당 선언을 했을 때 지난주에도 네.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죠. 그쵸. 이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킬 거, 돌풍에서 이게 태풍이 돼 버렸는데 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했는데요. 네. 이후에 분석하기를 제가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두 번째는 조국 대표에 대한 부채감,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죠. 그 소위 시대의 더불어 시민당을 통해 서 등장한 조정훈 의원과 네. 용해인 의원에 대한 배신감과 아쉬움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상황은. 네. 사실 시작은 부채감, 소위 조국 대표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냐 했을 때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조국이라는 네. 사람이 정치인으로 등극하고 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캐릭터다. 네. 라고 해서 중도층까지 흡입하는 흡입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 이제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 30.2%.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29.5%. 네.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 19%. 리얼미터에서 얼마 전에 나온 조사인데 네. 이 상황까지 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된 건데 리얼미터 조사를 이게 바로 3월 4주차 주간 집계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부분을 네. 조국 대표가 했다? 이거 조국 대표에 대한 새로운 캐릭터라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위 그 적극적인 지지층이 아니라 네. 중도층까지 흡입한 흡수하고 결과다. 있다. 예. 중도층도 흡수하고 이렇게까지 있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약간 전라도 쪽 지지율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정권 심판론에 그러니까 갈증을 느꼈었던 국민들에게 약간 좀 뭔가 희열감을 주는 말들을 정치인 조국으로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부산 갔을 때 부산에서 부산도 디비졌다. 디비졌다. 뭐 광주도 한 뭐 3번 찾아가지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어쨌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법대 뭔가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이미지가 좀 상당히 겹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전혀 안 겹치나요? 저는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미지가 왜냐하면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이미지는 검사고 검사로서의 이미지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의 이미지는 학자이자 굉장히 말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야기한 톤도 그렇고요. 양쪽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표로 대표 주자로 등장했을 때 누가 더 어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더 어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와 너무 차이가 나요. 과거와 너무 차이가 나요. 2019년 소위 얘기해서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조국 대표는 말하지 않고 조용하고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거든요. 기껏 보이는 모습이 케이크 들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었는데 지금 바뀐 모습은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거기다가 표현하는 거 하나하나가 부산 사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와 너무 다른 조국 캐릭터가 이렇게 어필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과의 좀 차별성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은 조국혁신당이 비례의석 중에 좀 15석, 15석 안팎을 좀 차지하고 국민의 미래는 16석, 더불어민주당 12석 정도 차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파란 불꽃 펀드 아시죠? 파란 불꽃 펀드 50억 원 모집하려고 했는데 200억 모집됐습니다. 이거 뭐 순식간에 했는데 이 돌풍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해서 유세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할 때도 기자들이 질문하고 기자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대신 유권자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저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1998년부터 정치 컨설팅을 했고요. 네. 2005년부터 방송 평론을 했습니다. 네. 꽤나 많은 선거와 꽤나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선거를 보아왔는데 네. 이런 현상은 보질 못했거든요. 처음이다. 예,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네. 이 현상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 걸려 있는 조국 대표로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뒤로 물러날 것, 잃을 것 없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뒤가 없는 뭐 어쨌든 조국 대표, 예.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예. 두 사람 다 뭐 잃을 게 없다. 예, 잃을 게 없죠. 그러니까 더 무섭다. 더 무섭다. 더 무섭다. 근데 조국 혁신당 계속 20대 청년들한테는 좀 철저하게 냉대를 받는 것 같아요. 예. 특히 2019년에 조국 사태 거치면서 어떤 자녀의 장학금 특혜하고 그다음에 증명서 위조 등의 어떤 불공정 이슈. 지금의 20대들은 약간 좀 불공정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좀 실명을 밝히면서 우리는 조국이 너무 싫다라는 언론사 인터뷰를 할 만큼 20대 민심 좀 바닥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근데 것이 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금요일 날 예. 지난 금요일 날 네. 뉴스원의 네. 윤다땡 기자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 제가 네. 이상해서 네. 갤럽에다가 제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알아봤죠. 이 여론조사 어떻게 된 거냐? 예. 왜냐하면 선거에서 0%가 나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선거에서 100% 투표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어. 선거에서 0%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표본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갤럽에서 직접 얘기했어요. 네. 이거 수치에 의미성을 두면 안 된다. 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뿐이지 그걸 0%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윤다땡 기자가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기사에다가 딱 하나예요. 한국갤럽 딱 하나예요. 네. 그거 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간 거예요. 네. 월요일 날 20% 20% 여론조사 5개인가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아까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네.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이것을 여기다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요. 뉴스원의 윤다땡 기자에 대해서 기사 똑바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예. 자, 조국 혁신당 만약에 진짜로 선거 결과 비례대표 12석 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예. 이번 총선 주인공 조국 대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조국 이거? 대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네.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 2년 실형까지 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그럼, 때문에 네. 오늘 아침 인터뷰도 보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자기가 감내하겠다, 감옥 가겠다라는 네,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감옥 가는 건 감옥 가는 거고 네. 선거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명확하게 분리해야 되고 네. 유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판단하시되 네. 역할은 분리가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옥을 갔다 오고 나서의 네. 조국 대표는 더 무서워진다라는 거. 아.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네.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사면복권 해줘서 정리가 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조국 대표가 감옥 가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사면복권 해주면 그 다음 정치 활로가 열리는 길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고 수혜자는 조국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나 이 상황에서 소위 대법원 판결까지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없다.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국 대표밖에 없다.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중에 예. 어쨌든 뭐 사면을 좀 바라야 된다라는 내용 좀 그래서 대선을 나갈 수 있다 예. 이런 내용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생범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빨리 갔다. 아유, 너무 이제 또 평론가님이랑 얘기하면 엄청 빨리빨리 할 얘기 해서 엄청 많은데. 그렇죠. 다음에 다음 또 주에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시고 이번 주 5일하고 6일 날 사전 투표 날입니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권자이시니까 잘 선택하셔서 꼼꼼히 좀 보시고 국민의 어쨌든 뜻 전달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십시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